저희는 지속가능 발전목표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중세 목표 3, 식품의 생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손실과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 폐기물을 감소시킨다를 선택하였습니다. 선택한 이유는 2022년 국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311.3g이고 2016년은 367.95g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을 보면 세부목표 12-3에 해당하는 주요 정책이 없습니다. 결정한 양만큼 섭취하여 잔반을 없애는 실천 위주의 환경활동이 가능하다면 식품 폐기물 양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험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앱 인벤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할 급식의 배식량 결정 앱을 만들었습니다. 앱을 살펴보면 처음에 회원가입을 통해 학번을 확인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학교의 일일 급식 메뉴를 볼 수 있고 각 메뉴에 대한 배식량을 많이, 중간, 적게의 단위로 결정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을 통해 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급식 배식량 결정 앱을 통해 미리 배식량을 정한 후 배식을 받으면 잔반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로 가설을 정하고 학급 구성원 2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대조군은 13명으로 앱을 사용하지 않고 평상시대로 급식하며 5일 동안의 잔반량을 측정하였고 실험군은 13명으로 앱을 배포하여 미리 급식 메뉴에 대해 배식을 결정하도록 한 후 5일 동안의 잔반량을 측정했습니다. 표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잔반량을 비교한 실험 결과입니다. 대조군의 5일 동안 1인당 평균 잔반량은 2077g이며 실험군의 5일 동안 1인당 평균 잔반량은 1346g입니다. 급식의 배식량 결정 앱을 사용한 경우 잔반량이 35.19%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 급식의 배식량 결정 앱을 사용하면 잔반량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결정한 양만큼 배식을 실천함으로써 잔반을 줄일 수 있고 학교 영양사님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필요한 음식의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폐기물은 감소될 것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유활동 시간에 급식의 배식량 결정 앱을 사용하여 매달 배식량을 결정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결정한 양만큼 섭취하는 실천을 통해 식품 폐기물량을 감소시키는 지속가능한 실천 중심 환경보호 활동을 의무화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실천 위주의 환경활동을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 나아가서 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 식품 폐기물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을 기점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량이 매년 높아지면서 국가 간 해안 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나날이 늘어가는 쓰레기의 비율은 단지 육상과 해상을 넘어선 인간을 포함한 생물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지속가능 발전 목표 14-1번을 주제로 하는 팀 행인사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육상과 해상의 오염물질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소비에 관한 정책을 제시하려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해양의 오염은 이미 지속된 지 오래입니다. 2022년도에 해양 쓰레기 무게가 약 2100kg에 달한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해양 쓰레기의 심각성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화면상의 그래프를 보며 2018년을 기준으로 플라스틱 무게 비율은 이미 50%를 훨씬 넘긴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 플라스틱 쓰레기들로 이루어진 태평양 섬인 지피지피와 같은 섬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아졌기에 자연스럽게 쓰레기를 줄일 대응책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팀은 플라스틱 대신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사용했을 시의 결과를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학년별로 편의점과 배달이 주된 장소인 것은 모두 공통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총 20여 곳의 업체에 생분해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설문을 한 결과 10팀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20%의 어렵다는 입장과 기타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기타 답안으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개인은 지니고 있지만 본사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들로 확답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제작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타피오카 펄이 생분해 플라스틱의 굳는 강도를 세게 해준다고 가정하고
옥수수 전분, 물, 식초, 글리세롤의 비율을 달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시료들이 뭉쳐질 때까지 일정 시간 동안 핫플레이트로 가열합니다. 호일에 넓게 퍼발라 3일 정도 건조시킨 다음 녹는 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 샘플을 직류수에 넣은 뒤 기본 온도를 70도로 설정했을 때는 변함이 없었으며 75도 이상에서는 물에 녹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생분해 플라스틱 사용 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사진은 6월 7일에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를 심은 후 각각 고유의 번호를 매겨 진행한 생분해 플라스틱 분해 실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EM 용액을 넣고 이 결과를 관찰했을 때 생분해 플라스틱에 붙어있던 은박지만 발견되면서 모두 30일 만에 분해되었습니다. 실험 1, 2, 3의 결과를 모두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비율의 8번째 샘플이 결과적으로 플라스틱과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은 썩어서 없어지는데 약 1000년이 걸리는 일반 플라스틱과는 다르게 빠른 분해와 잔여물이 남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즉, 생분해 플라스틱의 사용 확대와 회수 처리의 의무화를 통해 바다로 버려지는 육상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더욱 효과적이고 환경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민은 녹색 제품에 대한 관심과 강압적인 구매를 해야 하며 녹색 제품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통해 앞으로의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녹색 제품의 구매를 통해 녹색 제품 사용 비율이 30% 이상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나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시적인 생각이 작은 실천이 되어 소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 행인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힘을 모은 에어팀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저희 팀은 탐구 주제로 3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위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2022 국가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3-7의 목표의 순항도는 맑음인 것에 반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일수가 늘어 체육시간의 운동장 제한 일수가 잦아짐을 체감하고 이에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대기오염 원인과 영향에 대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특히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세계보건기구의 공모 기준에 4배나 초과한 상태였으며 실외보다 실내 미세먼지 농도는 약 5배나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폐에서 전달될 확률이 1000배 정도 높았습니다. 또한 초미세먼지로 조기 사망자 수가 2050년에는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란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행동할 수 있을지 실험을 통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저감 효과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먼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해 아두이노 미세먼지 측정 센서를 직접 제작하고 코딩하여 아두이노 보드에 탑재하였습니다. 실내 미세먼지 농도 측정을 위해 라면, 볶음김치와 향을 비교 실험하고 실내 미세먼지 오염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방법 중 환기, 공기청정기 분무기, 공기정화 식물의 효과를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과연 어떤 순서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갔을까요? 저감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었을까요? 보이지 않는 위험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행동할 수 있을지 실험을 통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저감 효과를 알아보았습니다. 미세먼지 측정 그래프입니다. 실험한 결과 요리 매연과 저감 효과는 위 그래프 순서였습니다. 요리 매연의 최고점은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나 가설대로 볶음 요리에서 높게 나타났고 연기가 발생할 때 급속하게 증가하게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저감 효과는 기울기에서 보듯이 시작 후 1분 동안 가장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환기, 공기청정기, 분무기와 공기정화 식물 순서였습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 위 저감 방법 모두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면 공기정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 실험과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공기정화에 초점을 맞춘 반려식물 재배 정책을 제안합니다. 효과적인 제안을 위해 식물의 종류, 생활 공간 내 이상적인 배치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반려식물을 재배시켜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원죽 스킨답소자 아레카여자입니다. 둘째, 대기지 오염도와 환기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교육 정책과 알린 서비스와 앱을 통해 신뢰 높은 정보 전달 방안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셋째, 우리나라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세계보건기구 기준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화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는 다양한 국가의 표준화된 연구와 데이터 기반으로 보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예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넷째, 개인 맞춤형으로 실내 미세먼지 농도 자동 개표 환기 시스템을 확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기상조건과 같은 외부 조건에 의한 공기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험에서 확인되었듯이 요리하는 동안에는 약 30분간 자동으로 환기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최소 10분 동안 3회 환기를 하여 효과적으로 공기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한 하수관로 설계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게 된 수지타산조입니다. 연구 동기, 연구 과정, 연구 결과, 결론 및 재현, 그리고 정책을 제의하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 동기입니다. 저희는 인터넷을 탐색하며 뉴스를 찾아보던 중 우연히 우리나라의 하수관 노후화의 문제성에 대하여 접하였습니다. 옆에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국적으로 25년 이상 된 하수관이 약 16만 개의 하수관 중 4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하수관들은 수질을 오염시키거나 내부의 미생물을 바깥으로 유출시켜 사람들에게 원인 모를 질병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배수관의 형태가 우리가 흔히 아는 원형뿐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유속이나 표면적 등이 미생물들의 증식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여 최대한 미생물의 증식을 막을 수 있는 형태의 배수관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 과정입니다. 우선 저희는 미생물이 다양한 환경에서 발견되며 각 환경의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한다는 특성, 그리고 이는 주변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수관로의 단면에 의한 유량량 유속, 그리고 접촉 면적의 차이에 의한 미생물 성장이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실험 과정입니다. 우선 저희는 단면의 면적을 0.001제곱미터로 맞추어 각각의 배수관 형태인 원형, 구형, 마제형, 계량형으로 3D 모델을 통해 프린팅하였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맨 첫 번째 사진이 기준 시계 방향으로 원형, 마제형, 계란형, 구형입니다. 이후 저희는 투명한 수조에 펌프와 하수관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LB배지 2리터를 제조하여 수조에 공급하였고, 수조에 7ml의 대장균 현타객을 수중 펌프가 하수관로에 흐르게끔 하여 이틀 동안 배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말된 하수관로에서 균을 채취하여 LB배지에서 다시 하루 동안 진탄 배양 후 나노드롭을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 결과로는 하루 동안 배양시킨 하수관로의 대장균은 미량 분광 강도계로 OD 600을 측정하였으며 원형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마제형, 계란형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습니다. 결론 및 재현으로는 하수관로의 단면이 미생물 성장에 영향을 주며 특히 원형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마제형과 계란형에서 낮은 수치를 보인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리학적 하중, 시공 비용, 유지관리 비용 및 매설 장소 특성만을 고려하였지만 이외에도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할 설계 기준이 필요하다 느꼈으며 생물학적 특성 반영 시 미생물로 인한 악취 문제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며 수도의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습니다. 또한 미생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도시는 원형보다는 마제형과 계란형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였습니다. 추가 연구로는 하수관로 재질, 물의 흐름, 표면 처리 등 단면 이외에도 여러 요인들에 대한 생물학적 특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및 제안으로는 기존 정책인 관로의 단면은 단면 형상에 따른 수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원형 또는 직사각형을 표준으로 하며 소규모 하수도에서는 원형 또는 계란형을 표준으로 합니다. 관로의 단면 형상 결정 시에는 수리학적 하중, 시공 비용, 유지 관리 비용 및 매설 장소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수리학적 하중, 시공 비용, 유지 관리 비용 및 매설 장소 외에도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한다고 생각했으며 예를 들어 실험 결론에 따라 미생물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는 계란형이나 마제형을 사용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 전기 사용량과 전기 절약 방법을 모색해본 팀 김양입니다. 저희는 에너지의 친환경적 소비라는 목표와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킨다는 세부 목표를 가지고 탐구해보았습니다. 이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저유율 국가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세계 시장 변동성에 취약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전기 에너지 절약 방법을 제시하고 실천을 습관화하여 전기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청소년의 올바른 전기 에너지 소비 습관 개선은 전기 에너지의 절대적인 사용량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웠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2가지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탐구로 청소년 전기 사용량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는 23명에게 날짜와 전용량, 기기명, 사용시간이 적혀져 있는 설문지를 배부하여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청소년은 하루 평균 4016.27W의 전기를 소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에어컨, 전등, 충전, 생활기기 순으로 전기를 많이 소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충전의 51%는 휴대폰 충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집중하여 핸드폰 충전에 필요한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저희는 핸드폰 화면 밝기 낮추기, 전화할 때 스피커폰으로 받지 않기, 휴대폰 소리 줄이기 같은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지 검증하기 위해 두 번째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탐구는 조 종료 시간에 반 친구들의 핸드폰 배터리를 조사하여 줄어든 퍼센트를 핸드폰 배터리 절약 방법을 제시하기 전과 후의 값을 각각 측정해 비교해 보았습니다. 실험 결과 캠페인 전과 후에 소모한 배터리의 양이 평균적으로 약 3% 정도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가설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저희는 두 차례의 탐구를 진행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캠페인의 중요성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쉬는 시간에 핸드폰 대신 레트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프리 행사 캠페인 정책과 지역 단위로 하루 동안 전기 적게 사용하기 캠페인 정책을 제안합니다. 두 캠페인은 전체적인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교우관계,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더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터리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휴대폰 밝기를 낮추고 성속도 낮추고 전화할 때 스피커폰을 하지 않으며 영상을 볼 때 소리를 좀 더 작게 설정을 하며 재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말했던 방법들을 이용하면서 전화를 실천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봉팀입니다. 저희는 태양광 패널의 에너지 변환 효율 향상을 위한 집광 시스템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산업화 이후 약 45% 증가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2도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89%가 화석연료에서 기인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태양광 집광 시스템을 연구하여 친환경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연구 가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양광 패널에 빛을 집광하면 단위 면적당 전력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다. 두 번째로 외부 냉각 시스템을 적용하면 과열로 인한 효율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학교 환경에서는 아몰포스 셀이 일반 셀보다 효율이 뛰어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태양광 회로와 아몰포스 태양광 회로의 최대 전력을 측정합니다. 볼록 렌즈를 사용하여 집광 시스템을 적용한 후 최대 전력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팩을 이용해 태양광 패널의 온도를 낮추고 전력을 측정합니다. 이 동영상은 저희의 실험 과정 중 일부입니다.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광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아몰포스 태양광 회로의 최대 전력은 1.11W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집광 시스템과 아이스팩을 함께 적용했을 때 최대 전력은 2.7W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초기 상태보다 낮았습니다. 이처럼 냉각 시스템은 저희의 가설처럼 효율을 향상시켰으나 집광 시에는 예상과 달리 최대 전력이 46%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초기 가설과 실험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던 이유는 핫스팟 효과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셀의 특정 부분에만 빛이 집중되게 되면 전압 차이로 인해 셀이 저항으로 기능하는데 이를 핫스팟 효과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온도 상승으로 밴드갭 에너지가 감소하여 개방회로 전압이 낮아졌으며 높은 온도에서 전자와 양공의 재결합 확률이 증가하여 단락 전류가 감소하는 등 결과적으로 전력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빛을 전체에 고르게 분산시키는 여러 개의 작은 렌즈를 사용하는 방법, 펠티의 소자 등을 활용하여 외부 냉각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기업과 가정이 태양광 집광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현재는 RPS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공급자의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이나 가계의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산이 부족합니다. 이에 저희는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자생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각 기업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발전된 집광 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전력회사, 즉 공급원에만 집중했던 기존의 정책의 적용 범위를 확대시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